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휴 막바지인 오늘 대통령실 3실장이 대미 관세 협상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미국 측에 우리 외환 시장 상황 등을 근거로 대미 현금 투자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는 중인데요.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3,500억 달러를 한꺼번에 현금으로 투자하긴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세 협상 관련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난 김 장관이 협의 내용을 보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관계부처는 대미금융 패키지 등 주요 통상 현안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연장선상에서 열린 회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외화 보유액의 84%에 달하는 3,500억 달러의 투자를 요구한 미국에 김 장관은 우리 외환 시장 상황을 근거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외환시장이 이 딜로 인해서 받는 충격이라든지 영향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감대가 있었다고. 다만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을 전제로 우리 측에서 역제안한 양해각서 수정안에 대해 미국의 유의미한 답변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MBC에 통화 스와프는 충분 조건이 아닌 필요 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우리나라의 경제 역량상 불가능하다. 직접 현금 투자에는 한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주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특히 현재까지 여러 안을 주고받고 있지만 미국 입장이 크게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혀 당장 협상 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은 5일 안보실장, 정책실장 주재회의를 시작으로 실무협상단 회의, 3실장 주재회의까지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매일 관세협상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3주 뒤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미 정상 간 만남이 예상되는 만큼 현실적인 투자 한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등으로 협상에 물꼬를 트겠다는 긴박함이 관측됩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휴전협정 1단계 합의 사실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양측 협상을 중재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대로라면 72시간 안에 인질 교환과 철군이 시작될 걸로 예상되는데 다만 휴전이 종전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상당할 걸로 보입니다. 장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가 쏜 미사일로 불탔고 무너졌던 이스라엘 텔아비브 거리. 양측의 휴전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마스가 납치한 실종자 가족들은 샴페인을 터뜨리고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합의 소식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가장 먼저 올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있는 실종자 가족과 직접 통화해 석방 소식을 알렸습니다. 하마스도 성명서를 통해 합의를 확인하자 가자 지구 시민들도 들뜬 표정으로 환영했습니다. هذا اليوم الفرج اللي من عند الله. احنا تشردنا يمكن اكثر من مره من بلد لبلد وحروب وطخ وموت. هذا اليوم السعيد. 1단계 휴전의 핵심은 즉각 휴전과 인질 수감자 막교환. 하마스는 생존자 20명을 포함한 모든 인질을 석방하고 이스라엘도 수감자와 구금된 가자 주민 1,700명을 풀어주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와 합의한 선까지 일단 군대를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평화를 향한 첫 단계라고 강조했지만 종전까지 갈 길은 멉니다. 평화 정착을 위한 2단계로 미국은 하마스의 무장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없이 무장 해제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가자에서 완전 철군하라는 하마스 요구에 이스라엘이 응할지도 미지수여서 향후 협상에서 양측의 공방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협상 타결 임박 사실을 발표한 건 미국 내 이민 단속 반대 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는 자리에서였습니다. 중동에 대해선 평화를 논하면서 동시에 미국 내 시위를 주도하는 반파시즘,
반인종주의 활동가들에 대해선 테러 세력이라고 규정하며 훨씬 더 위협적인 대응을 선언한 건데요. 이대로라면 미국이 계엄령 아니면 내전 상황으로 갈 거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장까지 시위 대응 강요 등을 모두 불러 회의를 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단속 반대 시위를 주동하는 반파시즘, 반인종주의 운동 안티파를 좌익 테러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We have a very serious left-wing terror threat in our country. Radicals associated with the domestic terror group Antifa. Well, these are bad people. 강경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과 이민세관 단속국 총격 사건은 전부 안티파 연계 세력과 관련이 있다며 위협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We're going to be very threatening to them, far more threatening to them than they ever were with us, and that includes the people that fund them. 대통령이 자금 지원 세력까지 거론하자 법무장관은 무정부주의자들이라고 규정하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단속하겠다고 했습니다. It's anarchy. We can't and we will not let masked terrorists. 주 방위군 투입이 임박한 시카고에선 주지사가 자신을 감옥에 보내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허세라고 받아쳤습니다. He says a lot of things to the camera. He likes to pretend to be a tough guy. Come and get me. 시카고와 포틀랜드 등 야권이 우세한 시위 지역의 주지사 등은 소송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대해 버클리대 라이시 교수는 긴급 기고한 글에서 지금 미국은 계엄령 아니면 내전으로 가고 있다며 극도의 우려를 표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9일째를 맞는 가운데 일부 공무원들은 해고 통지서를, 또 일부 장성들과 군인들은 출동 명령을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위험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단속 반대 시위를 강력하게 압박하는 가운데 미국 출신의 레오 14세 교황이 교회는 계속해서 이민자들과 동행할 것이고 교황 역시 이민자들 편에 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교회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보도에 임현주 기자입니다. 도망쳐온 나라로 다시 보내질 게 두렵다. 추방되면 아이들은 교육받을 기회를 잃는다. 미국 이민자들이 교황에게 보낸 영상편지입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미국 멕시코 국경 지역 주교들이 바티칸을 방문해 전달한 영상을 함께 봤습니다. 또 소외된 사람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달라고 적힌 메모와 100여 통의 손편지도 받아든 뒤 하느님은 결코 누구도 버리지 않으신다면서 교회가 이민자들과 동행하며 이민자 편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He said, I will stand with you. 그러면서 교회가 침묵하면 안 된다. 단합해서 강력하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앞선 미사에선 차별의 낙인으로 이주민을 대해선 안 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Non possono e non devono trovare la freddezza dell'indifferenza o lo stigma della discriminazione. 미국 가톨릭 지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단속이 이민자 가족을 해체하고 있다며 주교회의 성명까지 준비 중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공공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한 조치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밤 계엄사령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출국금지팀 대기와 수용시설 확보까지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요.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밤 검찰국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출입국 본부와 교정본부에는 각각 출국 금지팀 대기와 수용시설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특검 조사를 받은 뒤에도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나는 통상 업무를 했을 뿐입니다.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도 체포하라, 구금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어요. 그러나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 이후 간부 회의를 위해 법무부로 이동하던 중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을 비롯해 배상업 출입국 본부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심우정 검찰총장 등과 연쇄적으로 통화하며 관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박 전 장관을 조사한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를 다시 조사해온 내란 특검은 이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후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엄 가담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인데 법원에서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불안과 불편만 가득했다.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간이었다. 정반대로 추석 민심을 받아들인 여야는 다음 주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민주당은 초유의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압박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이 먼저라고 응수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을 청산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라는 게 추석 민심이라며 검찰, 사법, 언론에 대한 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교하게 설계하고 일체의 개혁 방해 공작을 단호히 분쇄하여 국민 주권 정부 성공의 밑거름이 될 3대 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당과 온도나 속도의 차이가 있다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발언에도 개혁 추진에 힘을 실으며 다음 주 국정감사 출석을 앞둔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등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많다며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석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사위에서는 동의를 하지 않을 거고, 불출석한다면 당연히 일반 정인들과 동일한 그런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겁박하기 전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출석시키는 게 순서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입법부가 권한을 남용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은 그 끝은 대법원장을 쫓아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현지 비서관을 출석시키는 것이 국민들이 무엇보다 지금 바라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국회가 요구하면 김 부속실장이 국감에 출석할 것이라면서도 국민의힘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모셔왔던 측근인 이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불러내서 그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정쟁과 공세를 하겠다, 이런 야당의 의도가 너무 명확히 보이는데, 추석 연휴 민심을 청취한 여야는 모두 민생과 관세 협상을 강조했지만 국감 증인 출석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캄보디아로 단체 관광을 떠났던 60대 여성이 현지 공항에서 인터폴 적색 수배범으로 몰려 체포 구금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검찰이 실수로 동명이인인 수배범 대신 피해자의 영문 성명과 여권 번호를 적어 수배를 요청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신재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60대 여성 박모 씨는 앙코르와트 관광을 위해 친구 5명과 캄보디아를 찾았다 시엠립 공항에서 이민수사국에 체포됐습니다. 체포 사유는 인터폴 적색 수배. 수배를 한 곳은 한국 검찰이었습니다. 박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현지 한국 영사관에 도움을 청했고, 확인 결과 수배범은 박 씨와 동명이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발단은 검찰의 수배 요청 공문이었습니다. 검찰이 외교부를 거쳐 주 캄보디아 대사관에 보낸 검거 요청 공문에 수배범 대신 피해자인 박 씨의 영문 이름과 여권 번호를 잘못 적어 발송한 겁니다. 두 사람은 한국 이름과 생년월일이 같았지만 영문 이름은 달랐습니다.
캄보디아 이민수사국은 이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박 씨를 체포해 구금했던 겁니다. 외교부가 동명이인임을 입증하는 검찰 지문 자료를 넘겨받아 캄보디아 당국으로 전달하고 나서야 박 씨는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도피 사범으로 몰려 체포 다음 날 300km 넘게 떨어진 수도 프놈펜에 경찰청 정보국으로 압송됐다가 겨우 석방된 겁니다. 검찰이 본인들의 실수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국민들께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관련해가지고 저는 전수조사할 필요 있다고 생각하고요.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해당 기관장이 직접 피해 당사자에게 연락해 사과했으며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함께 감찰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면서 579도를 맞은 한글날인 오늘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의 표정을 차우형 기자가 담았습니다. 세종대왕상이 자리한 광장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한글날을 맞아 커다란 도화지에 축하글을 써놓고 세종대왕의 얼굴도 그려봅니다.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책도 개발하시고 그리고 한글도 개발하시고 한글을 새겨 넣은 배지 만들기. 외국인 관광객들도 신기한 듯 가족들의 이름을 적어냅니다. 중2 때부터 관심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배웠고 K-pop 그 노래 가사들을 알고 싶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은. 광장 반대편에서는 붓글씨 솜씨 자랑이 한창입니다. 한글날 참 자랑스러운 날이잖아요. 그냥 글씨 잘 쓰고 못 쓰는 걸 떠나서 그냥 참석하는 데 의의가 있지 싶어서 했어요. 세계인의 글이 된 한글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진 외국인들도 붓을 들고 도전합니다. 단순하면서 아름다워요. 글씨 이렇게 하나씩 단순하지만 소개할 때 한 글자마다 여러 가지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도 한글을 주제로 한 축제를 함께 즐기며 끝나가는 연휴의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오늘 한글날이기도 하고 연휴 기간이기도 해서 아이들과 함께 체험차 나왔습니다. 아이들한테 좀 더 좋은 경험을. 한글날을 상징하는 10.9km를 시민들이 함께 달리는 마라톤 대회도 열렸습니다. 40여 년간 한국어 교수로 재직하며 한글 세계화에 앞장선 알렌 피터슨 교수 등 국내외 인사와 단체가 한글날 경축식에서 훈 포장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차우영입니다. 산재 사각지대 연속기획. 오늘은 여전히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하청 노동자들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지난 7월 인천 맨홀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쓰러진 동료를 구하러 들어갔다 참변을 당한 노동자는 하청의 재하청을 받아 일한 경우였는데 사고 발생 불과 한 달 전 1인 사업자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집안 곳곳 빼곡히 걸려있는 아이들 사진. 손수 만든 사진첩에 키가 자랄 때마다 벽에 그어놓은 표시까지. 집안은 온통 아이들 세상입니다. 땅 밑에서 하수관을 점검하는 고된 일을 하면서도 틈만 나면 아이들과 함께하던 48살 이용호 씨는 그런 아빠였습니다. 아빠가 슈퍼맨 같아요. 지난 7월 인천의 맨홀에서 벌어진 사고는 가족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가스에 질식한 동료를 구하러 맨홀 속에 들어갔던 이 씨는 끝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했고 필리핀에서 온 29살 엄마,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막내까지 5 아이들은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혼자서 키우고. 죄송해요. 어젯밤에도 못 잤어요. 왜요? 애들이 아팠어. 정부의 긴급 지원은 3달 만에 끝났고 남은 희망은 산재보험의 유족연금. 하지만 산재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청업체 소속으로 오랜 기간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던 이 씨가 사고가 나기 불과 한 달여 전 1인 사업자로 바뀌면서 보험 가입이 누락됐다는 거였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서 이제 그게 있었기 때문에 뭐 가능하지 않을까 했는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사고 당시 이 씨는 공공기관의 하청업체로부터 재하청을 받아 일한 노동자. 하지만 사업자는 스스로 선택해야만 산재보험에 가입되는 규정에 따라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습니다. 국내 1인 사업자 420만여 명 가운데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0.57%에 불과한 2만 3천여 명.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용호 씨 가족의 비극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애들이랑 어떻게 뭐 아빠 없으니까 어떻게 나 혼자 키워요. 그런 거 많이 걱정을 했어요.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논란이 많았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지금은 희귀식물 이식 작업을 마치고 벌목을 앞두고 있습니다. 식생 훼손을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고 있을까요? 케이블카 건설 예정지를 따라 오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케이블카 노선을 따라 산을 오른 지 4시간. 해발 약 1250m. 케이블카 5번 지주 위치에 도착했습니다. 사업지 근처에 마련된 희귀식물 이식 장소. 금강 제비꽃과 말라리, 그리고 분비나무 등이 옮겨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식된 게 아닙니다. 사업지 안에도 여전히 옮겨진 만큼의 희귀식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희귀식물 이식공사 자체가 얼마나 허술하고 부실하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상부 정류장이 들어설 해발 고도 약 1500m 지점. 정류장과 전망데크가 설치될 예정이라 훼손 면적이 넓은 곳입니다. 잣나무 엄청 크네요. 이 정도 자라려면 20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조선시대부터 서 있던 나무에도 벌목 대상이란 뜻의 청테이프가 둘러쳐졌습니다. 아래쪽엔 방사형 잎이 독특한 작은 나무가 여럿 보입니다. 희귀식물 만병초입니다. 이식 대상인데 이 사업지에도 100개 채가량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된다면 전부 죽는 거죠.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훼손지 희귀식물 전량 이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이라고 돼 있지만 이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강원 양양군은 이식 대상은 724개 채라며 이를 다 옮겨 식물의 대를 이을 유전 자원은 충분히 확보됐다고 설명합니다. 사업부 진행에 있는 건 거의 다 옮겼습니다, 저희가. 관할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이식 장소 선정 및 계획 수립을 공원관리청 등과 동행하여 협의 시행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립공원공단은 사업 시행 이후 문제가 발견되면 관할 지방환경청이 보완이나 시정 조치를 명령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올해 12월까지로 돼 있는 케이블카 사업 시행 허가의 연장 전에 이식이 제대로 됐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어야지 허가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오랜 기간 추진과 중단을 반복하다 공사에 들어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설악산의 풍경을 편히 향유할 수 있을 거란 기대와 동시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간다 김민욱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삼성이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가을에 유독 약했던 최원태 투수가 6이닝 무실점 역투를 펼치며 개인 첫 포스트 시즌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명노 기자가 전합니다. 가을 야구 24경기 연속 매진을 이어간 준플레이오프 1차전. 두 팀 팬들의 응원 열기가 타오르기도 전에 삼성 이재현은 시작하자마자 홈런포를 쏘아올렸습니다. 포스트 시즌 역대 최초로 1회 초 선두타자 초구 홈런의 진기록을 썼습니다. 팀 홈런 1위답게 삼성 김영웅도 3회에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투런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에이스 앤더슨의 장염으로 선발 중책을 맡은 SSG 화이트는 2이닝 동안 3실점한 뒤 강판됐고 삼성은 4회에도 디아즈의 2루타와 김지찬의 적시타로 2점을 더 달아나며 승기를 굳혔습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1, 2, 3선발을 소진한 삼성은 최원태의 호투로 선발 맞대결에서도 완승을 거뒀습니다. 포스트 시즌에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였던 최원태는 6이닝 동안 삼진 8개를 잡으며 무실점 역투를 펼쳐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SSG의 추격을 5대2로 제압한 삼성은 원정에서 기선 제압에 성공했습니다.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모서리로 공이 많이 가더라고요. 하늘에서 돕는구나. 그래도 오늘 잘할 수 있어서 되게 기쁩니다. 내일 인천에서 계속되는 2차전 선발로 삼성은 가라비토를, SSG는 김건우를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축구대표팀이 내일 삼바 군단 브라질과 평가전을 치릅니다. A매치 최다 출전 기록을 예약한 손흥민은 결과까지 가져오고 싶다며 행복한 날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미국, 멕시코를 상대로 연달아 득점포를 가동했던 손흥민. 미국 리그에서도 물오른 득점 감각을 과시하고 있는 손흥민이 상대를 제대로 만났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밀리탄과 아스널의 마갈량이스 등 브라질의 세계적인 수비수들을 상대로 쉽지 않은 월드컵 모의고사를 치르게 됐습니다. 손흥민에게 브라질전이 특별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내일 137번째 A매치에 나서게 되면 차범근, 홍명보를 넘어 A매치 최다 출전 기록까지 세우게 됩니다. 좋은 경기 또 재밌는 경기 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가 내일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년 전 2차례 맞대결에서 9골을 몰아치며 완승을 거둔 브라질도 손흥민이 이끄는 공격진에 대해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O equipe tiene jogadores importantes come Son, que ha jogado na Europa e bem para muito tempo. 한편 홍명보 감독은 뮌헨에서 부상을 당한 김민재에 대해선 경기 출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재욱입니다. K리그1에서 강등권까지 밀려난 울산이 성적 부진 책임을 물어 신태용 감독을 2달 만에 전격 경질했습니다. 지난 8월 위기에 빠진 울산의 소방수로 투입됐던 신태용 감독. 하지만 데뷔전 승리 이후 7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10위까지 밀려나 강등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는데요. 결국 울산 구단은 선임 2달 만에 신태용 감독과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울산은 전임 김판곤 감독에 이어 시즌 중 감독이 2차례 경질되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습니다. 다음 시즌 거취가 주목받고 있는 애틀랜타 김하성 선수가 시즌을 마치고 귀국했는데요. 어깨는 100% 가까이 회복됐다며 내년 WBC도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긴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이번 추석 연휴는 비가 자주 내려서 불편하셨죠? 연휴 첫날인 개천절부터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을 그래프로 표현해봤습니다. 영동지방은 북동기류가 유입되면서 평년의 5배가량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인제 미시령에 358mm, 강릉 성산에는 160mm가 넘는 많은 강우량을 기록했고요. 서울에는 62.8mm가량의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부터는 북쪽 기압골이 지나면서 중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최고 60mm, 서울에는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낮에도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18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고요. 전주는 27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은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상과 동해상으로는 풍랑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아침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16도, 대구 16도로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전주 27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텐데요. 화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